끊지 못한 전화.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노인은 그 소리를 미워했다. 저쪽에서는 검찰이라 했고 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오래전 주소까지 줄줄이 읽어 내려갔다. 없는 손주 이름까지 맞히는 그들의 정확함은 노인의 기억보다 선명했다. 통장 속 숫자들이 노인보다 먼저 달아났고 송금이 끝난 뒤 침묵이 왔다. 끊었어야 했다. 그런데 노인은 묻고 말았다. 민수야, 너지? 저쪽에서 아주 오래된 버릇으로 혀끝을 한번 차는 소리가 났다. 아들은 20살 봄에 집을 나간 뒤 20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목소리는 돌아왔다. 사기범의 목소리 안에 숨어서 노인을 속이면서 동시에 노인을 구하면서.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화벨 소리를 미워했어요.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걸어오지 않고 나쁜 소식만 전화를 타고 왔거든요. 병원 검사 결과, 요금 미납 안내, 그리고 낯선 목소리들의 협박까지요. 그날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우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쪽에서 차분하고 무게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검찰청입니다. 김순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제 이름이었습니다. 놀라서 대답했죠. 네, 맞는데요. 여사님 명의로 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범죄 같은 거 저지른 적 없는데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사님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제 주민번호를 읽어 내려갔어요. 62년 1월 15일생 맞죠? 정확했습니다. 오래전 살던 주소까지 알고 있었어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23번지 여기 사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따님 민지 씨가 결혼하셨죠? 아들 준호 군이 올해 중학생 될 나이고요. 저는 딸도 없고 손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함에 압도당했어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없는 손주 이름까지 맞히는 그들의 정확함이 제 기억보다 선명했거든요. 지금 즉시 우체국으로 가셔서 안전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모든 재산이 압류됩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우체국으로 달려갔어요.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표를 제대로 뽑지도 못했어요.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통장을 꺼내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통장 속 숫자들이 제 손을 거쳐 어딘가로 달아났어요. 2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저축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송금이 끝나고 침묵이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끊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일이 끝났으니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묻고 말았습니다. 민수야, 너지? 저쪽에서 잠깐 숨소리가 멈췄어요. 바람 소리, 키보드 소리,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버릇으로 혀끝을 한번 차는 소리가 났어요. 제 아들이 짜증날 때마다 내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20살 봄에 집을 나갔어요. 그해 3월 15일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날이었죠. 아들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어디 가니? 일 좀 해보고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고든 빚이든 어쨌든 사라진 거라고요. 누군가는 감옥에 갔을 거라 했고 누군가는 죽었을 거라 했어요. 저는 혼자 늙었습니다. 혼자 밥을 지었고 혼자 아픈 날을 건넜어요. 감기에 걸려도
누가 약을 사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보호자란에 쓸 이름이 없었어요. 우체국 적금 통장 앞 장마다 아들의 나이를 적어뒀습니다. 21살, 22살, 23살. 제가 기억하지 못할까 봐요. 어느 순간 아들의 얼굴이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진을 봐도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제 아들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검찰이 아니라 사과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착오가 있었습니다. 곧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진짜였어요. 그 애는 화가 나면 꼭 모험 사이를 급히 삼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괜찮아요가 괜찮아요가 되고 미안해요가 미안해요가 됐죠. 저는 수화기를 꼭 쥔 채 이름을 부르면 무너질 것 같은 침묵을 견뎠어요. 부르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구나. 엄마야.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쪽은 끊지 않았습니다. 저도 끊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숨소리만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재회였어요. 사흘 뒤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젊은 수사관이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먼저 말했어요.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서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지원 씨는 노트북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빼가는 수법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혹시 통화 내용 기억나세요? 네, 기억해요. 저는 손에 익은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연필로 날짜를 긋고 통화 내용을 적었어요. 언제 전화가 왔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목소리였는지요. 저는 평생 일기를 써온 사람이었습니다. 기록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지원 씨는 제 메모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증거로 쓸 수 있겠는데요? 증거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 기록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더 열심히 적었습니다. 목소리의 톤, 배경에 들리는 소리, 말투의 특징까지요. 사기범의 대본과 제 오래된 일기의 문장이 자꾸 겹쳤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투, 위협하는 방식, 심지어 침묵하는 타이밍까지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일기를 읽고 각본을 쓴 것 같았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또 바꿔도 그들은 길을 찾아왔어요. 새 번호로 바꾼 지 이틀 만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은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보안 등급 1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말이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저는 평생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별해지고 싶지는 않았죠. 지원 씨는 제 노트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민수라는 낙서 옆에 숫자 배열이 규칙처럼 반복돼 있었거든요. 어르신, 이게 뭐예요? 송금 시간이에요. 그리고 교회 종소리 시간이고요. 교회 종소리요? 네,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에 종이 울려요. 전화가 올 때마다 종소리가 들렸어요. 지원 씨는 뭔가 깨달은 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 누군가와 같은 리듬으로 살아온 모양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깨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전화를 기다렸던 거죠. 어느 날 밤 전화가 또 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저는 잠을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호흡이 들렸어요. 이번엔 그 애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이름을 찾는데 20회가 필요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었죠. 아들의 숨소리, 제 숨소리, 그 사이에 2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나 사람 속여서 살아. 알아. 속이지 않으면 죽는 쪽이었어.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나간 뒤 여러 일을 했대요.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쳤고 식당에서 일하다 쫓겨났고 결국 조직에 들어갔다고요. 조직은 얼굴을 안 봐. 계좌랑 목소리만 있으면 돼. 아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청 직원, 경찰, 은행원을 사칭했어요. 상사가 말했대요. 감정은 비용이다. 감정을 쓰면 그만큼 돈을 까인다고요. 근데 나 엄마한테만 감정 썼어. 그래서 벌 많이 냈어. 그 말이 아들에게는 벌금처럼 들렸대요. 저는 용서를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전히 밥은 먹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먹긴 먹어. 근데 목에 안 넘어가. 반대편에서 허탈한 웃음이 났어요. 사람을 울리면서 자기도 굶는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전화를 약속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걸게. 그래 기다릴게. 다음 전화는 증거가 될 거라고 지원 씨가 말했어요.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고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미끼가 되었어요. 교회 기도방에 참여해 자금 사정이 급하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보험금이 나오면 갚을 수 있다고요. 정혜란이라는 여자가 접근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봉사활동과 대출 상담의 경계에서 미소를 팔았죠. 어머니,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좋은 방법이요? 저희 통해서 대출 받으시면 금리가 훨씬 낮아요. 민수는 조직의 스케줄을 흘렸습니다. 문자로 짧게 보내왔어요. 종소리 3번. 그때가 교대 시간이래요. 종소리가 3번 울리면 콜센터가 교대했고 그때가 송금 압박의 골든 타임이었대요. 저는 종소리를 기다렸다가 우체국 번호표를 뽑는 소리까지 휴대폰 마이크에 들려줬어요. 지원 씨는 통화 녹취와 우체국 CCTV 시간표를 맞췄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전기장판 스위치 딸깍 소리까지 타임라인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전기장판을 켠 시각과 통화 시각이 똑같았어요. 숨 쉬는 소리도 증거가 됩니다. 지원 씨의 말에 제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살면서 제 숨소리가 증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조직은 큰 물고기를 낚았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입을 훔친 셈이었죠. 목소리로 파낸 구멍에 그들이 스스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최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직접 시험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우두머리였어요. 극단의 말로 유혹하고 더 극단의 말로 협박했습니다. 어르신, 돈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세요. 그래야 돈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포기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계속 버티시면 더 잃게 됩니다. 민수는 지시를 받았대요. 그 여자를 정리해. 정리한다는 건 협박을 더 강하게 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으라는 뜻이었대요. 그의 여자는 저였습니다. 아들은 바꿔 말해 저를 살리기로 했어요. 우리는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밥하러 간다고 말하면 출구가 열렸다는 뜻이었어요. 지원 씨가 대기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날 저는 밥 대신 전화를 불렸습니다. 최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저 생각 좀 바꿨어요. 돈 더 보낼게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지원 씨는 대포 통장, 브로커의 차를 추적했고 교회 지하의 소모임 방에서 데이터 노트를 압수했어요. 거기엔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과 송금 기록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4번 울리던 밤, 첫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혜란과 브로커 2명이 잡혔어요. 하지만 최 과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마지막에만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한 통이 모자랐습니다.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통화가요. 최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밤 12시,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핏줄을 칼처럼 잡는 사람의 발음이었어요. 어머니 선택하시죠.
아들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돈은 이미 잃었어요. 그럼 목소리를 잃으시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아들을 영원히 못 만나게 하겠다는 협박이었어요. 민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전화에 자기 제목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사기, 협박, 범죄단체 가담. 그러나 오늘부로 증언합니다. 지원 씨는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영장을 들고 달렸어요. 최 과장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체포되며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어요. 그 목소리가 정말 내 아들일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어릴 때처럼 천천히 호흡했어요. 누군가의 믿음이 사기가 될 수도,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돈은 전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은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돼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법정에 섰고 저는 방청석에서 통화 일지를 펼쳐 놓았어요. 재판정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말들은 뜨거웠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기록을 오래 읽었어요. 제가 적어둔 노트, 통화 시각, 목소리의 특징, 배경 소리까지요. 그 종이에서만 저는 아직도 진동을 느낍니다. 최 과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7년. 감정은 비용이라고 했던 사람에게 드디어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민수는 보호 프로그램으로 사라졌어요. 증인 보호를 위해 신분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래된 전화기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새 번호를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 언젠가 걸어올 그 번호를 위해서요. 우리에겐 마지막 인사 대신 마지막 호흡이 남았습니다. 엄마 끊지 마. 그래서 저는 아직도 끊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